박물관, 미술관 하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조용한 전시실과 유리 속의 오래된 유물들, 그리고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생각나신다면 지금부터는 뮤지엄 큐레이터인 제가 새로운 뮤지엄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뮤지엄에는 저만 알고 있었던 박물관, 미술관의 여러 모습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문정훈의 뮤지엄엔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양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19세기 인상주의 작가와 작품들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음악으로 뮤지엄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워홀은 예술은 당신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일상을 벗어나면 오히려 일상의 힘을 충전할 수 있죠. 블락비가 부릅니다. 헐.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Yeah yeah Woo! Love me. Yep. It's excellent, baby. Wow, 놀라워 또 하나 위 없이 아름다우신 그녀의 자태. 보통 여자 명함 또 못 내밀고 끼리끼리 뭉쳐니 험담을 나누겠지. 자 들어. 주위에 늦게 놈들 주의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 주의 억지로 뒤통수 한 대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아니 뻥뻥해 너 말곤 전부 평범해 아찔하게 뻗은 곡선 난 바로 기자란 니들 석션 무작정 부담 주는 멍청이들 사이에 빈틈없는 복서 나의 리프야 헛세 능력 있어도 헛세는 없는 그 성품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ug and kiss it 주위에 밑에 놈들 주의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 주의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아니 뻥뻥해 너 말곤 전부 평범해 바위처럼 무감정한 내가 이렇게 다시 바보가 된다 정신 차려 본인이 앞에 왔어 Oh, could you be my real love 정말 곱다고 와 누군가 다가와 말 걸면 너 미소만 던져줘 네 연락처 안돼 심부터 닫고 와 눌러서 stop your talk her baby I'm all yours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아니 뻥뻥해 너 말곤 전부 평범해 네, 블락비의 헐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예전에 어느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카피가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여성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는 카피가 생각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서양의 19세기 인상주의 작가와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뮤지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해드릴 뮤지엄들은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두 뮤지엄에서 서양의 인상주의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먼저 서양의 19세기 인상주의는 뭘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0년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등장한 미술 사조인데요. 전통적인 아카데미 미술의 규범적인 기법과 주제를 거부하고 순간의 빛과 색의 인상을 포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요, 조선이었고 제26대 고종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인데요.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등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요, 인상주의 사조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클로드 모네, 그리고 에드와르 마네, 그리고 빛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 르누아르,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까미유 피사, 그리고 발레와 움직임이 있는 인체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 에드가 드가까지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매일 탄생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시기에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 인상주의 특징을 가진 미술 사조가 유행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바로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는 당시 프랑스는 아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8세기 말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왕권과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고 시민과 개인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기였습니다. 예술도 이제 더 이상 왕과 귀족의 장식품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표현과 시민사회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커졌죠. 이어진 19세기에서도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계속되었는데요. 1848년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3세의 제2제국, 그리고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보불전쟁, 이어지는 파리 코미까지 프랑스는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역사화나 영웅담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일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패전 그리고 정치 실패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위대했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과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프랑스는 새로운 파리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1853년부터 70년까지 오스망의 도시 개조로 옛날 중세 골목들이 헐리고 넓은 대로와 공원, 카페, 극장, 백화점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림을 그렸던 모네, 까유보트, 피사로 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불빛들, 많은 사람들, 비오는 거리와 카페 테라스 등 새롭게 보이는 도시 풍경들을 열정적으로 그려나갔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도시와 산업 환경들은 순간의 인상을 그림으로 남기고자 했던 이 인상주의의 태도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뉴 파리, 새로운 파리를 그리는 화가들의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변화였습니다. 19세기에는 색채와 빛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아주 활발했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은 검은색 대신에 보색 대비를 이용해 그림자와 빛을 표현했고요. 색을 팔레트에서 완전히 섞지 않고 작은 붓질의 그 색 점들로 나누어서 캔버스 위에서 시각적으로 섞이게 했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색은 물체의 고유색이 아니라 빛과 공기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화가들의 사고가 이 미술로 옮겨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금속 튜브 물감이 보급되면서 화가들이 물감을 병에 담고 들고 나가서 바깥에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가, 들판, 정원에서 그 빛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순간을 관찰하면서 곧바로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했죠. 순간의 인상을 붙잡으면서도 붓질을 그 순간을 붙잡으려면 붓질도 빨라지고 세부적인 묘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빛의 느낌이 중요해지는 기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주의의 화법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반으로 넘어가서 19세기 중반에는 사진술의 발명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재현이라는 기능을 회화에서는 상당 부분 가져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화가들은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 이거 대신에 사진이 할 수 없는 것, 감각적인 것, 그리고 분위기, 순간의 인상, 그리고 개성적인 시각 경험, 이 부분들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인상주의의 방향과 맞물리게 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가지 시대적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바가 부르는 12월의 드라마 듣고 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디바의 12월의 드라마 듣고 왔습니다. 저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달달한 아주 핫초코가 생각나는 요즘 같은 계절이 오면요.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이 디바의 노래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인상주의가 유행한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당시에 미술 제도와 살롱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미술계는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살롱 중심의 구조였는데요. 고전적 역사와 그리고 신화와 종교화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엄격한 규범의 매끄러운 필치, 선호되는 구조, 주제 등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한 마네 등 다양한 그 많은 화가들에게 많은 화가들이 그 살롱에서 거듭 낙선하는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항의 여론이 아주 커졌고요. 1863년 나폴레옹 3세는 그 살롱 데 르피제라는 일명 낙선전이라는 전시를 열어서 떨어진 작품들을 따로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마네의 풀바 위의 점심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아주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 기존 규범을 깨는 그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 거죠. 이어서 계속된 낙선 그리고 충돌 끝에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시슬레, 드가 등 30여 명의 화가들이 정부도 살롱 심사도 없이 우리가 직접 전시하자 해서 1874년 자체 전람회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보고 한 비평가가 이건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단지 인상일 뿐이다 라고 비꼬은 표현이 바로 인상주의의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상주의는요, 미술의 양식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와 아카데미 중심 제도에 저항했던 독립 예술가들의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으로 부르주아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카페, 극장, 공원, 해수욕장, 보트 타기 등 이런 여가 활동이 확산되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은 이 새로운 계층과 그들의 일상적이면서도 세련된 여가 풍경들을 즐겨 그렸고요. 이것이 고상한 역사화 대신에 현대 생활의 장면들을 예술의 주제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더니티 현대성에 대한 화가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영원한 것보다 지금 여기의 순간을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배경들로 인해서 19세기라는 시기에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인상주의 화풍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단순히 밝고 화사한 예쁜 그림 스타일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역사와 사회와 기술적인 변화가 아주 응축된 미술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술의 전당의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속에서 세잔과 르누아르를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번 전시는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인상주의 미술관인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과 오랑주리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인데요. 특히 오랑주리 미술관의 상징적 걸작들은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자리고요. 세잔과 르누아르 그리고 피카소에 이르는 예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특별전입니다. 세계 미술사에서 특히 풍요로웠던 19세기를 중심으로 함께 공존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세잔, 르누아르 두 거장의 명작들을 세부 주제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빛과 생명,
그리고 구조와 깊이를 그린 두 거장인 르누아르와 세잔. 르누아르는 사랑과 일상의 따뜻한 순간을 밝은 색채로 담아냈고요. 보는 이의 마음에 미소를 남기고, 세잔은 자연의 본질을 집요하게 탐구하면서 회화에 새로운 질서와 시선을 불어넣었습니다. 르누아르, 세잔, 이 두 화가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에서는 두 거장의 영향을 받은 피카소까지 멋진 예술 작품들을 풍성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는 르누아르와 세잔, 이 두 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을 발전시킨 이 두 거장은요. 르누아르의 작품은 섬세함과 조화로움이 돋보이고, 세잔 작품에는 엄격함과 기하학적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화가들의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는 글이 또 있는데요. 르누아르는 친구 조르주 리비에르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꽃을 그리는 것은 내 머리를 쉬게 해줘. 모델 앞에 있을 때처럼 정신을 긴장시키지 않아도 되거든. 꽃을 그릴 때 나는 색조를 깔고 대담하게 명암을 시도해보지. 그리고 세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의 궁극은 인체 표현에 있다. 두 화가의 말 속에 각자만의 표현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션에서는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으로 가시면 마치 야외에 나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야외 풍경을 주제로 한 공간인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직접 야외로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고 그 순간의 빛과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르누아르와 세잔 역시 평생을 걸쳐 작품을 통해서 야외 풍경을 탐구했는데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풍경을 담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정물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거장은 정물화에서도 다양한 기법을 실험했는데요. 르누아르는 풍부한 색채와 부드러운 붓놀림을 사용해서 아주 생동감 넘치는 정물화를 탄생을 시켰던 반면에 세잔은 여러 각도에서 정물을 관찰한 다양한 시점을 하나의 화폭에 담아내는 불안정한 구성으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트로 가시면요. 인물을 향한 시선입니다. 두 거장은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도 참 서로 다른데요. 세잔은 견고하면서도 거친 방식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르누아르는 피부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묘사한 표현 방식이 두 화가의 표현 방식이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이어서 수집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20세기 초 당시에는 저명한 미술품 수집가였던 폴 귀욤이라는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수집가는요, 새로운 화가들을 발굴하면서 그들을 후대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거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르누아르와 세잔의 작품을 아주 많이 소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등장한 피카소, 마티스와 같은 주요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도 소장했는데요. 시대의 위대한 화가들의 진면목을 포착했던 폴 귀욤과 같은 수집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누아르와 세잔은 후대에 등장하는 여러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카소는 두 거장의 작품을 직접 소장할 만큼 깊은 애정을 가졌다고 해요. 그는 세잔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입체주의를 탄생시켰고요. 독창적인 인물 표현에 있어서 르누아르로부터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술의 전당의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르누아르와 세잔.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 감상에만 그치지 않고요. 관람객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2번, 11시, 오후 1시 전시 해설이 진행되고요. 주요 작품 설명은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서 예술의 전당 어린이 아카데미, 그리고 미술관 이야기, 생각하는 박물관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인상주의와 현대미술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하는 이 전시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2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첫눈, 그리고 성시경과 박효신, 서인국, 빅스 여동생이 함께 부른 겨울 고백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해도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난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넌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하는 날 Merry Merry Christmas 잘 지내는 거니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넌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준비가 된 듯 대사도 책 시나리오도 모르는 여배우와 고백을 눈앞에 둔 남자의 만남 포근한 날씨에 감은 so good 배경은 너의 집 앞 완벽한 설정 대사만 치면 컷소리 나올 텐데 넌 왜 고백신을 키스신으로 만들었나 자자 준비 액션 그동안 난 기다렸나봐 내 맘이 커진 그 시간 동안 난 간절하게 내 맘이 너에게 닿길 바랬어 여기 서 있어 우리 처음 만난 그 거리에서 너와 난 그 수많은 사람 속에 네가 멀리 보여와 내게 걸어오는 너 나를 보며 웃는 너 네, 겨울이 생각나는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의 르누아르와 세잔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인상주의 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 그 상설 전시만으로도 입장이 너무 힘들어서 아주 달려가는 오픈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좋은 특별 전시까지 있어서 얼마나 더 달려야 할지 긴장과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이번 특별전은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 81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라고 합니다.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이란 전시로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전시는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로버트 리먼 컬렉션의 회화와 드로잉을 65점을 중심으로 유럽 회화, 근현대 미술, 미국 미술, 드로잉과 파나 부서의 주요 작품 16점을 더해서 구성되었는데요. 인상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술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밝고 다채로운 색감, 순간의 빛을 포착한 표현, 개성적인 화풍 덕분에 한국에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조입니다. 그런데 인상주의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의 시대가 아니었죠.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예술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상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예술의 전환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몸, 그리고 초상과 개성, 자연, 도시와 전원, 물결, 이렇게 주요 키워드로 화가들이 전통적 장르인 누드와 초상화, 풍경화를 새롭게 해석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은 인상주의가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사조가 바뀌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익숙한 인상주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요, 미국 메트로폴리탄의 리먼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협력해서 한국 관람객의 시선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전시인데요. 출품작의 대부분은 리먼 컬렉션에 속하고요.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라는 주제를 한 수집가의 안목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먼 리먼 컬렉션은요, 1910년 아버지였던 필립 리먼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버트 리먼에 이르기까지 두 세대에 걸쳐서 아주 방대하게 축적된 수집품으로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프랑스 회화, 즉 인상주의와 그 이후의 미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는 전문 자문에 의존하지 않고요. 스스로의 작품을 보는 그 감시관으로 작품을 선택한 아주 독립적인 수집가였다고 해요. 그의 그 탁월한 안목은 오늘날 메트로폴리탄을 대표하는 아주 세계적인 컬렉션을 또 형성하게 되었던 거죠. 이번 전시는요, 로버트 리먼이 주목했던 인상주의의 예술적인 본질과 그의 수집 철학을 함께 조명하고 있고요. 관람객이 이 수집가의 시선을 통해서 인상주의가 열어젖힌 예술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요, 총 5부,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가들이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법으로 당대의 삶과 풍경을 그려낸 과정, 그리고 사회 변화가 예술에 미친 영향을 5가지 주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몸에서 출발해서요,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도시, 물가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화가들의 시선을 따라서 전시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여행을 함께하게 됩니다. 자, 프롤로그인 빛의 여정에서는요, 17세기 거장인 요하네스 베이메이르의 작품을 모사한 살바도르 달리의 레이스를 뜨는 여인으로 전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먼이 직접 이 살바도르 달리에게 의뢰한 이 작품은요, 수집가와 화가와의 관계, 그리고 이 리먼 컬렉션의 목표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1부 더 아름다운, 더 인간다운 몸. 이 신체에서는요, 신화와 역사 속의 그 이상적인 인체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몸을 탐구한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볼 세잔에 목욕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자연 속의 인체를 통해 누드화가 표현의 실험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 지금의 얼굴, 초상과 개성. 이 부분에서는요, 상류층 중심의 초상화가 근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인물상으로 확장된 변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발명된 이후에 화가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서 인물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르누아르의 피아노를 치는 두 소녀, 그리고 피에르 오기스트 코의 봄이라는 작품으로 여전히 아카데미 전통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작품으로 요 시기에 전통과 그리고 변화가 이어졌던 그 공존하던 시대의 예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영원한 순간 자연에서, 이 부분에서는요, 철도의 발달과 야외 작업 도구의 혁신으로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화가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개성이 어우러진 이들의 시도는요, 자연을 단순히 배경을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본 각자의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번째 섹션으로 가시면요, 서로 다른 새로움, 도시에서 전원으로, 이 부분인데요. 19세기 중반에 근대 도시 파리의 재개발 이후에는 변화된 도시, 교회, 전원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까미오 피사로의 겨울 아침의 몽마르트의 대로, 그리고 뽕뚜아주의 수확이라는 작품은요, 각각 근대 도시의 활기, 그리고 농촌 노동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고요. 알프레드 시슬레의 밤나무길, 이 작품에서는 교회의 평화롭고 아주 차분한 분위기를 담아서 서로 다른 공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거울처럼 비치는 물결 속에서. 자, 이 부분에서는요, 프랑스를 둘러싼 강과 바다, 물가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들은 물 위에 비친 빛과 색의 변화를 관찰하고 실험을 계속 표현을 했고요. 이런 과정이 인상주의가 새로운 예술로 태동하는 배경이 되었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빛의 유산에서는요. 예술을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이해했던 로버트 리먼의 신념과 그의 기증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먼이 수집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이 예술들은요. 시대적 전환기의 기록이자 그의 열정과 나눔의 정신이 깃든 유산으로 이번 전시의 여운을 아주 마지막에 환상적으로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빛을 매개로 인상주의의 변화와 로버트 리먼의 수집 세계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시 작품뿐만 아니라 공간과 그리고 영상적인 연출을 통해서 예술가의 시선 그리고 이 수집가의 감각이 만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리먼 윙은 이 로버트 리먼의 유언에 따라서 그가 나고 자란 그 리먼 가문의 저택 분위기를 재현한 공간인데요. 특히 전시의 프롤로그에서는 이러한 저택의 요소들을 반영해서 붉은 벨벳 커튼과 은은한 조명으로 수집가인 리먼의 삶과 예술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공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집 안에서 밖으로라는 어떤 그런 여정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인물화 중심의 앞부분에서는 방과 창문이 있는 실내 공간으로 그리고 3부부터는 풍경화 위주의 어떤 야외적인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르누아르의 대표작과 창 너머 풍경처럼 이어지는 그 전시실의 동선은 화가들이 경험했던 시선의 확장을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물화에서 풍경화로 전환되는 구간에서는 빛과 영상, 이 설치 공간을 마련해서 화가들이 바깥에서 마주한 그 자연의 변화들과 순간의 인상을 감각적으로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거울에서 비치는 물결 속에서 이 부분에서는 곡선형의 어떤 벽면 그리고 반사 조명 이런 것들의 어떤 연출 매체들을 활용해서 바닷가의 물결, 빛의 흔들림을 시각적으로 정말 그 공간에서 관람객들이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인상주의의 아주 핵심이죠. 물에 비친 빛과 색채의 탐구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통로에서는 리먼 가문의 수집의 역사를 다룬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리먼 부자의 수집 여정 그리고 컬렉션의 형성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상주의를 만나봤는데요. 인상주의라는 그 서양 미술 사조를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어떻게 풀어냈고 그다음에 공간의 연출, 그다음에 작품의 표현 이런 것들은 정말 직접 보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공간을 경험해봐야 그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술적 현장감을 정말 모두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두 전시 모두 다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미술품 수집가였던 존 세이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예술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한 작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지닌 시간과 감정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누군가의 손 끝에서 그 태어난 예술 작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파장을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파장과 흔적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뮤지엄엔 15번째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뮤지엄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뮤지엄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뮤지엄엔의 문정훈이었습니다. 안녕!